네, 송영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메가로이스 종합반 첫 강의 쟁점하고 사례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강의 계획표를 나눠 드렸는데요. 그거 한 10분 정도 살펴보고 일단은 22회 동안에 민법하고 민사소송법 쟁점하고 주요 사례를 이번 다 정리를 하는 어, 강의입니다. 어, 일단 이 강의가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 8개월 정도 이제 시험에 남은 그 시점에서 민사법에서 어떻게 보면 큰 근육에 해당되는 거를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이제 시험을 이제 한 번 더 특히 이제 봐야 되는 그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더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 정도 컨디션이 시험에 맞춰져 가지고 이제 예열 단계를 거쳐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푸시업을 하는 단계고 하지만 이제 1월에 이제 시험을 끝내고 4월 엊그제 이제 시험 발표가 끝나고 나서 좀 이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공백 기간이 있죠. 8개월 동안에 이 기가 좋은 성적을 내년에 내려고 한다면 이 공백 기간을 최소한 시켜야 됩니다. 뭐 정신 수양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그게 빨리 이제 회복이 될 겁니다. 민사법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제한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공부 방법론에 있어서도 뭐 우리가 그 1학년 공부하듯이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시험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상당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잊혀진 기억을 빨리 되살리고 시험 감각을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쟁점하고 사례를 그 진도별로 진행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 강의처럼 차근차근 이렇게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순서는 지키지만 어떻게 보면 기본 강의보다는 훨씬 입체적인 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례하고 그 다음에 쟁점의 비중은 거의 비슷할 것이고요. 이 과정이 이제 잘 마무리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민사법 체력을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거는 제가 장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월 진모 때 일정한 성과를 얻게 되면 금방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고 나머지 남는 기간 훨씬 잘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시행착오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훨씬 시간을 이제 활용도가 높을 것이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시험을 다시 봐야 입장에서는 재학생들이 갖고 있지 못한 장점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하면 틀림없이 내년에 좋은 성적이 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자, 교재는 이제 쟁점 노트하고 그다음에 수정 보완 자료. 자, 오늘 그 자료까지 나눠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어저께 급하게 서면 하나 쓸 게 있어가지고 준비를 못했고요. 내일쯤에 쟁점 노트에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 자료를 2, 3페이지 정도입니다. 그거를 이제 나눠 드릴 거고요. 사례 연습은 투 하고 그다음에 추록. 오늘 추록이 보니까 이 학원에서 미처 준비를 못했다고 하는데요. 내일 아마 추록이 나올 겁니다. 그 8회 변시하고 2018년도 법전 모의고사 3회분 이걸 쟁점별로 다시 나눠가지고 배열을 해놓은 자료입니다. 이 두 개를 이제 거의 중요한 부분을 다 살펴볼 겁니다. 자, 일정은 22회고요. 자, 민법 15회고 민소법 7회인데 상당히 빡빡할 겁니다. 자, 그 2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자료들이 왔죠. 2페이지 보시면은 민법에서 재산법 15회 일정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부터 해야 될 것을 보시면 이번 강의는 저는 전 범위를 다 재산법은 전 범위를 다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쟁점하고 사례를 적어도 중요한 부분을 다 건드려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나올 것인가 다시 한번 다 총정걸 정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떻든 논점은 빠뜨리지 않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알차게 수업은 진행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더 잘 따라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민사소송법도 보면 이제 일주일 7일 가지고 살 거고요. 마찬가지로 상소심 쟁점까지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민법을 보시면은 2페이지 보시면은 쟁점하고 사례가 이제 구분돼서 이제 하루 단위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분량이 상당히 빡빡해요.
민법 총칙 같은 경우에를 3일 반에 이제 끝내야 되고 채권법 같은 경우에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담보법 2.5회 2.5일 그다음에 물권법 뭐 3일 4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좀 힘들 수가 있고요. 사례도 보면은 이 사례 연습 2가 지금 기출 문제는 거의 100%다 들어가 있고요. 민법 총칙이나 나머지 부분에 관련 사례가 지금 없는 부분들은 신사례라 그래가지고 제가 만든 사례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제 풀어볼 텐데 이 신사례 부분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신사례까지 지금 완벽하게 정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고요. 기출 문제 위주로 하는데 신사례 중에서 좀 신경을 써보자라고 하는 부분 위주로 해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못 본 부분들은 진도별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사례 완 강의라든가 어떻게든 나중에 다 봐서 뭐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출 문제가 아닌 부분에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 제가 지정해 드린 것들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22회, 15회에 우리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주시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가 지금 원래는 지난주부터 이제 진행을 할 것이었는데 시험 합격자 발표가 그냥 원래대로 진행되는 바람에 강의가 일주일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즉 5월 4일, 5월 12일, 5월 18일 이 토요일에 해당되는 강의가 2회 진행됩니다. 지금 현재 6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진행되는 것 외에 2시부터 5시 반까지 해가지고 하루에 2번씩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선택형 문제 부분은 중요 그 선택형 문제를 제가 진도에 맞춰가지고 하루에 30문제 내지 40문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선택형 문제 해설을 올해 제가 처음으로 진행을 해봐서 최근 냈지만 이제까지 강의를 안 했다가 올해 해보니까 거의 뭐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진도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일단 한번 하고 나니까 선택형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분한테 문제를 선별해가지고 나눠드릴 수 있는 이 그 일종의 하나 정보가 생긴 거죠. 선택형 문제는 뭐 반복되는 지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뭐 한 1000페이지 정도 좀 민법이 돼 있지만 잘 활용을 하게 되면 한 3~40%는 없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복되지 않고 꼭 풀어봐야 될 문제 위주로 해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일단 선택형 문제에 좀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제가 제공해 드린 문제들만 풀어도 아마 6월 진모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형 문제도 한 70% 정도 커버가 될 거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큰 근육 키워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8월 진모 보고 뭐 진도별 모의고사 그때 따라가면서 나머지 부분 외우면 아무 문제 없이 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선택형 문제는 아마 해설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거고요. 쟁점을 설명드리면서 필요한 문제 한도 내에서만 일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선택형 문제를 제공 못 해드렸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수업하는 그날 같이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집에 가는 도중이라든가 이럴 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일 이해분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매일 수업 시간 전에 혹은 끝나긴 중간이나 끝날 때 그때쯤에 제공을 해서 복습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선택형 문제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지금 우리가 쟁점하고 사례를 푸는데 그 갭이 있는 부분을 훌륭하게 메울 수가 있어서 한번 받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선택형 문제를 나중에 미루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재작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선택형 문제를 미뤘다가 나중에 굉장히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금 첫 단계의 그 강의가 양도 많고 힘들지만 중요 부분에 관한 선택형 문제는 그래도 미리 한번 정리를 해두고 가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상당히 좋으니까 어렵더라도 꼭 일정한 분량의 선택형 문제 꼭 풀어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반드시 지킵시다 해서 5번 항목으로 제가 해놨는데 이건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일단 이 강의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사법 전체 분야의 주요 쟁점을 한번 다 끝냈다. 이 느낌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3주 내에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진도를 일단 마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하다 보면은 일정한 논점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쟁점을 내가 진도를 희생시키면서
정리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고 되는 대로 어쨌든 그 크로징하면서 매듭 지으면서 그날 그날의 그 과제를 분량을 마무리하는 것 이게 1차 목표예요. 자,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질 겁니다. 나머지 그래서 큰 근육을 키우고 나면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강의라든가 공부를 통해서 메워지니까 일단 진도를 꼭 마무리를 하도록 하자.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면 당연히 중요 쟁점 위주로 해서 정리해 놓고 나머지 좀 덜 중요한 것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결론만 알아듣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고요. 선택적 문제도 제가 제공해드린 문제만큼은 풀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리지만 강의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제 강의가 그렇게 쉬운 강의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과정에 포기만 않고 3주만 따라오신다면 민사법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최단의 성과를 얻는 거는 제가 약속해 드릴 수가 있어요. 이번 진도만 잘 맞춰줘도 6월 진모 때 민사법에 관해서 상당한 큰 성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약속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를 푸는 방법이나 쟁점을 하면서도 그냥 기출문제 단순히 푸는 것을 넘어서서 제 강의 방식은 미리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남은 쟁점 같은 게 어떤 거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예측을 하면서 정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실제로 올해 그 8회 변시에 굉장히 그 큰 성과를 얻었었고 아마 내년에도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할 거니까 3주라고 하는 시간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분량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절대 지치지 말고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확고한 한번 결심의 이렇게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그 다음에 오늘 첫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할 분량을 미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페이지에 4월 29일 월요일 첫 번째 강의의 쟁점을 보시면 오늘 해야 될 부분은 그 법률행위 주체에 해당되는 자연인에게 해당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재자 관제인, 그 다음에 법인에 관한 것, 그 다음 대리까지 해서 큰 파트 주체에 관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할 것입니다. 사례로 풀어볼 건 한 10문제 정도를 풀어볼 거고요. 자, 처음에 쟁점 노트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페이지를 보시면 태아의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번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태아의 권리 능력. 태아의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 자, 법정은 확인입니다. 자, 762조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 있다. 그 밑에 관련 판례 중요한 판례입니다. 장래 감수 어떤 그 태아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취재 판례 자주 나오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상속 순위에 관한 1000조, 그 다음에 유증에 관한 1064조. 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건 이거고요. 그 다음에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인정이 되는 것이 대습상속과 유류분입니다. 이거는 상속과 관련된 있는 거기 때문에 천조 사망이 유치 적용된다. 자, 객관식 문제예요. 사인 증여에 관해서는 통설은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생전 증여와 관련해서 판례가 있는데 이거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해석론과 연결되어 있는 논점입니다. 그래서 정지조건서를 취하는 판례 입장에서는 사인 증여 나 생전 증여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이것에 그 수령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정지조건을 서를 취하는 입장에서는 태아의 법정 대리권 대리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수령 이것이 이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인증여에 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통설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해석론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논의가 의미가 있다 통설 판례고. 자, 살아서 태어났다 정지조건설하고 해제조건설이 대립하고 있고요.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정지조건설인 경우에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 그 취득 시기가 소급해서 발생을 한다. 이 학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도 있을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 결론이 되고 해제조건설에 따르면은 태아인 경우에도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하지만 해제조건설에 따르더라도 권리관계를 확정짓기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권한은 현재의 권리관계를 보존하는 범위 한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태아의 권리 능력은 이 정도로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3페이지 두 번째 논점이 이제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에 관한 법률 행위 방식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A급 문제입니다. 자, 민법 총칙에 관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한 70% 정도가 소멸시효에 몰려 있고요. 올해 8회 변시에도 첫 번째 30점 문제가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가 나왔죠. 소멸시효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아직 안 나온 문제도 있고요. 사례로 안 나오면 기록형에서 반드시 나오는 논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민법 총칙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기출 문제가 없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계획표도 보게 되면 신사례를 해가지고 제가 만든 사례로 해서 이제 커버를 하는데 제한 능력자에 관한 문제가 그 중에서 A급 문제라는 것이죠. 이 제한 능력자에 관한 그 3페이지를 보시면은 박스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도 보면 박스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자, 제한 능력자에 관한 문제의 시험 문제의 그 핵심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성년자가 있다고 할 때 미성년자도 법률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초딩 애들도 그 편의점에 가서 다 과자 사 먹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끼리 가서 떡볶이도 사 먹고 다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제한 능력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그 법률 행위를 하도록 허용을 해줄 것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도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3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미성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행위 능력 해서 이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이, 피한정 후견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법정 대리인, 원칙적으로는 친권자, 자, 친권자, 부모인 친권자에게 법률 행위를 맡기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가족법 편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미성년자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자,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일단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동의가 없으면 취소의 대상이 되고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법조문에 정하고 있죠. 자, 이거는 법조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5조 1항 단서를 보게 되면 단순히 권리만을 넣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 그 다음에 6조를 보게 되면 처분 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 행위, 그 다음에 그 허락받은 영업 행위, 그 다음에 무한 책임 사원 자기 계산은 행위, 다 임금 청구, 이런 것들이 혼자 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도 법정 대리인이 성년 후견인의 대리 방식을 통해서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미성년, 피성년 후견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느냐. 자, 원칙적으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고요. 민법 10조 1항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있는데요. 가정법원이 정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이, 야, 이거는 피성년 후견인 너도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지정해 주는 것, 자, 이거는 취소할 수 없고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자, 민법 10조 2항 조문 확인입니다. 그 다음에 10조 4항을 보게 되면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때가 과도하지 않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피해 한정 후견인, 과거에 그 한정 치산자에 해당되는 제인데 제한 능력자 제도가 되면서 가장 극적으로 변한 제도입니다. 그전에는 미성년자하고 그 한정 치산자를 같이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리 취급합니다.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은, 자, 피한정 후견 심판을 받게 되면 그 후견이 따라오긴 따라오죠. 그렇지만 피한정 후견인은 기본적으로 행위 능력자입니다. 과거와 많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은 마음대로 재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그 예외가 중요하죠. 가정법원이 한정 후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어떤 법률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줄 때는 그 한도에 내에서만 제한 능력자가 돼가지고 그 한정 후견인이 로부터 동의를 받아야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게 위반되게 되면 취소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일용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그게 과도하지 않다, 대가가, 이럴 때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자, 법조문 13조 사항에 나와 있다. 자, 일단 이런 흐름을 일단 기억하는 것.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정 대리인이고 하나는 혼자 하는 경우가 있더라. 자, 이렇게 하는 걸 법정을 확인한 정도로 한번 봐두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소송 행위에 관한, 소송 능력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그 소송법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은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의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행위 방식 중에 하나가 법정 대리인의 대리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의 원칙적인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제 법정 대리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한 능력자와 보면 제3자입니다. 그러면 제3자가 어떤 타인을 위해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항상 그 자의 권한의 남용의 문제가 항상 그 이슈가 되죠. 그래서 그 자의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자, 친권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성년자는 1차적으로 법정 대리인 1순위가 이제 친권자죠. 친권자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기본적으로 친권자가 될 수 있는데 다만 뭐 친권 상실 같은 이런 사유는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친권자인 부모 같은 경우에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대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민법 920조 본문 가족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죠. 부모니까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친권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대리권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예외 사유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친권자가 자해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한다.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이게 하나 있고요. 자, 법조문입니다. 920조 단서. 그 다음에 이해상반 행위. 이해상반 행위에 관해서 9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옆에다가 877페이지를 적어 놓으시면 이해상반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가족법 편에서 설명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보더라도 일단 그 큰 목차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이해상반 행위를 할 때는 친권자의 대리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 가지고 문제되는 행위에 관해서는 그 특별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친권자와 사이에 법률 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877페이지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해상반 행위도 상당히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가 제3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어떤 재산을 수여하면서 친권자의 관리권을 배제시키는 요구를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대리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이 법조문 3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 대리인 중에 하나가 후견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에는 이제 성년 후견인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성년 후견인도 기본적으로 대리권의 권한 범위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자, 그러면 친권자가 할 수 없는 행위는 당연히 성년 후견인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부모가 못하는 것을 제3자가 한다는 건 있을 수 없겠죠. 그러면 친권자인 부모가 못하는 행위 3가지에다가 하나 더 못하는 게 따라옵니다. 자, 950조. 그래서 1항 제1호부터 6호까지 사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4페이지에 미성년 후견인 해가지고 두 번째 단락에 보게 되면 950조 제1항이 나와 있는데요. 1호부터 6호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두 문자를 해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의금부 상영소 이렇게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자, 두 문자를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이 한번 수업 중에 한 10개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의금부 상영소. 자,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법조문을 보시면 그 피성년 후견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동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대리행위를 법정 대리인이 대리행하거나 아니면 동의를 하고자 할 때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4가지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행위가 있는데요. 소송행위는 민사소송법 56조 제1항에서 특칙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이 950조 1항 제5에서 말하는 소송행위는 능동적 소송행위, 즉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이거에만 제한이 적용이 되고 응소행위 같은 수동적 소송행위에는 동의가 불필요하다. 민사소송법의 특칙이 있고요. 보시면 1호부터 6호까지 보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열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년 후견인을 보시면 미성년 후견인은 이처럼 친권자가 못하는 거에 있어다가 950조 제1항 까지 해서 총 4가지를 못하게 되는데 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그 미성년 후견인이 못하는 행위에다가 또 하나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친권자는 3개를 못하게 되고 미성년 후견인은 4가지, 성년 후견인은 5가지 이렇게 해서 맞물리면서 이게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에서 특별히 성년 후견인으로 하여금 어떤 일정 행위에 관해서 범위를 정하는 시기에 가정법원이 이렇게 좀 일정의 태클을 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938조 제 2항의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법조문 확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정후견인은 기본적으로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이제 미성년자하고 피성년 후견인에 관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구조만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요. 관련된 사례를 풀어보면서 이 대충 정리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사례에서 활용할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논점 3번으로 해가지고 이 제한 능력자와 관련된 두 번째 정리해야 될 논점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아까 일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하고 있는데 취소에 따른 이제 특칙을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칙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5페이지 보시면은 제한 능력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제한 능력자의 반환 의무 범위에 관한 특칙에서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기 전에 총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민법에 보게 되면 취소할 수 있는 거하고 무효에 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법조문들이 약간씩 좀 다르죠. 자, 5페이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민법상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해서 민법상 어떤 법률 행위를 취소해버리면 소급적으로 법률 행위는 없어진 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거래의 안전을 해친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식이 취소가 되는 대상이 되는 것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민법 조문을 확인하는 문제인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잘 정리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되기도 하죠.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요건 중에 하나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취소하는 경우하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민법을 보게 되면 109조, 110조. 자, 109조가 착오에 의한 것, 그 다음에 110조가 사기 강박에 의한 것. 대표적으로 이게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자,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취소가 이제 가능하게 되죠. 취소가 이제 가능하게 되고 취소를 할 때는 그러면 이건 상대방 본인이 제가 갖고 있는 일종의 옵션이죠. 취소권을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제한 능력자 편에 이쪽 애들이 취소권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를 할지 안 할지가 얘네들이 갖고 있는 옵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취소를 할 것이냐, 취소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추인을 하는 것이죠. 하자가 있는 법률행위지만 내가 그걸 이제 인정하겠다. 그래서 추인이라는 논점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인을 하거나 추인을 하지 않거나 이 두 가지 이 옵션 선택에 따라서 이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이 된 법률행위의 그 운명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추인을 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고 그대로 뭐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추인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법률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게 되죠. 자, 무효가 되다 보니까 이제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느냐를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미성년을 이유로 해서 어떤 법률행위를 매매계약을 취소했다. 선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법률행위와 관련해서 이 취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즉 추인에 관한 이것이 제한 능력자 편에 일종의 옵션으로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상당히 불안해지게 됩니다.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마련된 조문이 바로 15조, 16조, 17조 이 세 가지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설명드리겠지만 15조, 16조를 보시면은 야, 너 최고를 할 거냐 말 거냐, 추인할 거냐 말 거냐 해가지고 이 제한 능력자 편에다가 야, 너 빨리 그 태도를 정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와 거래를 해서 난 이 법률 관계에서 이탈하겠다 그래가지고 철회하거나 거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사수를 써서 속임수를 써서 했을 때에 취소권을 제한하는 이런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해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고 있고,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이거는 없다.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논의가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9조나 110조 사기 강박이라든가 착오를 인해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취소가 이제 가능하죠. 취소가 이제 가능하게 되고, 이거는 뭐 피사기 상대방 마찬가지로 취소권을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추인을 하거나 추인을 하지 않거나 이거에 따라서 법률 관계가 이제 달라질 텐데요. 자, 추인을 하지 않아 가지고 하게 되면 즉 법률 관계, 내가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해가지고 취소를 해버리면 계약관계 이제 무효가 돼버리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보호책이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바로 109조 2항과 110조 3항에 따라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 자체를 두는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미성년자 등의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15조, 16조, 17조 같은 규정을 둬가지고 약간 부수적으로 거래 안전을 도모했다고 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109조 2항, 110조 3항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하는 규정 자체를 둬버리기 때문에 15조, 16조, 17조 이런 조문은 따로 두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도 보게 되면 무효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무효가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107조 비즈니스 의사 표시, 그 다음에 108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효가 됐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제가 마찬가지로 발생을 하게 되고, 자, 이럴 때는 이제 107조 2항, 그 다음에 108조 2항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둬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권대리. 자, 무권대리인 경우에도 일단은 유동적인 무효이죠. 확정적으로 무효는 아니지만 유동적인 무효인 상태고, 이럴 때는 이제 이 법률 관계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지 아니면 살아날지, 이거는 본인의 추인 여부에 마찬가지로 달려 있게 됩니다. 추인 여부에 달려 있게 되는데, 자, 무권 대리인이 한 계약 관계는 이제 무효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요. 무권 대리인 경우에도. 그래서 본인의 추인에 관해서도 본인이 일종의 옵션을 갖고 있는 거죠.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추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이제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이 방책이 이제 마련돼야 되고, 자, 이 구조가 보게 되면 저희 미성년자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고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최고 너가 추인할래 말래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 법률 관계에서 빠져나오겠다라고 하는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거래 안전을 보호하고 있죠. 131조와 134조. 그래서 이제 객관식 문제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131조하고 134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15조, 16조 법조문을 비교하는 문제를 그래서 이제 많이 내는 것입니다. 법조문이 비슷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다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무효가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103조 위반이라든가 104조 위반, 우리가 이제 반사회적 무효라고 부르는 것, 이거는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절대적 무효가 돼서 일단은 이럴 때는 뭐 전혀 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아예 없죠. 규정이 없고, 그리고 뭐 131조나 이런 134조 같은 그런 규정도 없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효가 되는데, 자, 이거 관련해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추인에 관한 추인권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권적 소급적 추인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인권을 줘가지고 추인 여부에 관해서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하게 되고, 추인을 하지 않으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취소와 그 무효에 관한 문제들이 보게 되면 이런 흐름을 타고 있는데, 중요하게 많이 그 공통되어 있는 부분이 이 추인에 관한 것들이죠. 추인에 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인에 관한 것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논점 3번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볼 때는 같이 공부를 하실 때 추인에 관한 문제를 같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추인에 관한 문제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112페이지 논점 3번 옆에다가 논점 20조 112페이지를 적어두시면 민법상 추인해가지고 이제 무권대리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해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같이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5페이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자,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자,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이제 취소 가능하다. 옵션을 쥐고 있는 것은 이제 제한 능력자 편에서 이제 쥐고 있다. 추인 여부에 따라서 이 법률 관계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추인을 하지 않게 되면 무효가 돼서 거래 안전을 위협하게 되다. 상대방의 보호를 할 것이냐.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자, 이 흐름을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법조문 위주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자, 로마자 2번 제한 능력자 상대방을 보기 위한 저기 특칙. 자, 15조 최고권 확인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이 법률 이법 저기 미성년자 를 이유로 해가지고 취소할 거냐 말 거냐를 알아보는 법조문 확인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를 확답을 촉구했는데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을 본다. 그 다음에 그래서 1랑 2랑 사망 이렇게 법조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회 거절권 내가 더러워서 안 하겠다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권리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조 1항 2항 사망 법조문 확인이고 그 다음에 17조를 보게 되면 속임수로 해서 했을 때 속였을 때 취소권을 배제하는 것들인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17조 1항을 보게 되면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자, 1항을 보게 되면 그 주체가 제한 능력자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써서 능력자로 믿게 할 때 이거는 모든 제한 능력자에 다 포함되는 거고요. 2항을 보게 되면은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 이게 이제 주체가 되죠. 피성년 후견인은 빠집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써가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할 때도 취소할 수 있는 것,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7조 2항이 이런 규정을 취하고 있는 것은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 그 후견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7조 2항에서는 뺀 것이죠. 이것도 법조문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이 5페이지에서 옆에 보시면 아까 이 비슷한 구조를 띄고 있는 것이 이제 무권 대리 이쪽이라고 말씀드렸고 131조, 144조 이 문제를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 어차피 할 거니까 그 131조하고 134조에 관한 그 내용은 쟁점 노트를 보시면 66페이지에 로마자 4번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철회권하고 최고권과 철회권에 관한 문제. 자, 무권 대리인에 관한 상대방에게 보호할 책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5페이지에 그 15조 16조하고 그다음 66페이지에 131조 134조를 법조문을 비교하는 것들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6페이지 보시면 자, 그 17조와 관련해서 능력자임을 믿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능력자, 제능력자에게 해당되는 요건이다. 속임수는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자, 6페이지죠. 로마자 3번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문으로서 141조가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이제 취소가 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그 받은 급부를 이제 반환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부당이득 영역이 넘어가게 되죠. 자, 부당이득인 경우에는 그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748조 1항과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748조 1항이 선의의 그 수익자, 2항이 악의 수익자, 반환의 범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그 계약 그 관계를 이제 취소하게 돼서 반환 범위가 생길 때는 748조 2항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141조 조문이 748조 2항에 관해서 특칙이다. 무슨 말이냐면 미성년자가 예를 들어서 미성년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악이다라고 하더라도 받은 급부를 상대방에게 돌려줄 때는 748조 2항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받은 것 한돈에서 현존 이익 한돈에서만 돌려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 밑에 있는 기본 사례는 이따가 좀 살펴볼 거고요. 7페이지 보시면 이 141페이지 1조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판례는 없지만 통설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취소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라는 이기 때문에 모든 법률 관계에 관해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취소할 때만 적용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내가 기망을 당했다라고 해서 취소할 때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가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해서 무효를 주장해가지고 그 계약 관계가 이제 무효가 됐을 때 서로 주고받은 급부를 정리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141조가 유충될 수 있다. 그 판례 분석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이 정도 내용이고요. 자, 오늘 아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일단 10분 쉬고 나머지 부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배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사례를 한번 풀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